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금은방 직원이 제게 건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리 진열장에 비친 검은 그림자 두 개가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척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향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귓속말이 제 목숨을 구한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제주중앙시장 근처에서 작은 떡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어요. 시장 입구 쪽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고 국화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검은 손가방을 꼭 쥔 채 천천히 걸었어요. 손 안엔 오래된 금목걸이 하나가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사준 거였어요. 이걸 팔아야 하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도 만기돼 버렸고 병원비와 월세가 겹치니 어쩔 수 없었죠. 정화는 낡은 코트를 여며 쥐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종로 골목 초입엔 금은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 간판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골목 사이로는 땡그랑거리는 금속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내 젊음이 다 거기에 녹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서 오세요. 맑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을 쓴 젊은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윤지호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님, 어떤 걸 파시려고요? 이거 좀 봐줘요. 오래된 건데 그래도 금값은 나오겠지? 정화는 조심스레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윤지호는 장갑을 끼고 금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음순도 높네요. 요즘 이런 디자인 보기 힘든데요. 그는 금속을 반사시켜 보며 말했어요. 조명 아래서 금이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끝이 시리도록 금이 익숙했으니까요. 많이 오래되셨죠? 그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요, 그냥 금값으로는 아까워요. 지호는 저울 위에 목걸이를 올려놓으며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죠.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몸을 약간 숙였어요. 귓가에 아주 낮은 목소리가 닿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정화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빨리요. 윤지호의 눈빛은 분명했어요.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죠.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벽시계가 틱틱 소리를 냈고 문밖 골목의 소음이 희미하게 멎은 듯 했어요. 정화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제발이요. 그 말에 정화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어요. 손에 들린 금목걸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향했죠.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뒤편에서 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금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낮은 속삭임이 섞여 있었죠. 정화는 고개를 돌렸지만 윤지호는 이미 카운터 너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낯선 남자 한 명이 어둠 속에서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이상하게 매서웠습니다.
찾으시는 거라도 있습니까? 낯선 남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얼른 손가방을 들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잘못 들어왔어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가게 문을 밀자 차가운 바람이 쏟아졌어요. 골목의 소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죠. 하지만 걸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망치라니. 생각이 머릿속에서 엉켜버렸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죠. 그리고 그때 등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났습니다. 탁, 탁, 탁. 그 발소리는 일정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보폭에 맞춰 걷고 있었어요. 정화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죠. 손가방 끈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금속성 음이 귀를 스쳤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골목 끝으로 향하던 그때 검은 밴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짙은 색으로 가려져 있었고 안쪽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죠. 바퀴가 돌 때마다 무릉덩이가 튀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삼켰어요. 그 귓속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그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발끝에 힘을 주고 어둠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뒷골목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골목을 벗어났고 뒤에서 들려오는 차의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바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손가방 끈이 어깨에서 미끄러졌어요.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는 찰나 무언가 그녀의 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밴이었죠. 창문이 살짝 내려가며 검은 그림자가 안쪽에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정화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숨을 참고 몸을 벽 쪽으로 붙였습니다. 차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지나가더니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엔진 소리는 한동안 귓가를 맴돌았죠. 정화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고 손 안의 금목걸이 상자는 아직도 따뜻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지호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 정화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또 한 번 귓속말처럼 들렸습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골목 끝으로 달려가던 정화의 숨이 거칠게 터졌어요.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안쪽이 뜨겁게 타들어갔죠.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2번, 3번 발을 헛디뎠어요. 신발 굽이 벽돌 바닥에 부딪히며 딱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세요? 정화의 목소리가 공중에 부서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저 멀리서 차량 문이 철컥 소리를 냈죠. 그 음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금은방 안에서 들렸던 그 소리였어요. 골목 끝 검은 밴이 서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엔 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운전석 안쪽에서 담배 불빛이 번쩍였어요. 짧게 타오른 불이 사람의 얼굴을 비추진 않았지만 그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시장 방향으로 향했어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산다고 본능이 외쳤습니다. 가방 속에 든 금목걸이, 상자가 묵직하게 울렸죠. 이걸 뺏으려는 건가, 아니면 나를? 그녀는 코트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등 뒤에서 차의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릉.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죠.
정화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헤드라이트가 벽에 반사돼 그림자들이 춤을 췄죠. 그 빛이 닿을 때마다 정화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몸을 틀어 좁은 통로로 뛰어들었어요. 길바닥엔 젖은 신문지와 종이컵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호 씨,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나보고 도망치라 했어요?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났습니다. 또박또박 일정하게. 정화는 입을 막았어요. 심장이 귀를 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쓰레기 봉투가 휘청였고 그 틈으로 비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건 분명 사람의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윤지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화는 놀라서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바닥에 부딪히며 희미하게 깜빡였죠. 그 사이 벤의 엔진음이 다시 커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지호 씨, 어디예요? 지금. 그런데 들려온 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적 뒤에 섞인 낮은 숨소리, 그리고 삐하는 노이즈. 지호 씨. 그녀는 속삭이듯 외쳤지만 신호는 끊겼어요. 그 순간 발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죠. 회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채 무표정하게 정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길을 잃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정화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때 그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근처 위험해요. 혼자 다니지 마세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계속 뒤따랐어요. 정화는 서둘러 시장 골목으로 몸을 던졌죠.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불빛들이 연이어 스쳐 지나갔어요. 갑자기 어깨를 툭 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놀라 비명을 질렀죠. 아이고, 죄송해요, 아줌마. 앞 좀 보고 다녀요. 장바구니를 든 젊은 남자가 황급히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정화는 숨을 돌렸어요. 시장의 소음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 사람들의 고함, 동전 떨어지는 소리. 그 모든 게 그녀에게는 구원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살았다. 작게 중얼거리며 벽에 기대었죠.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언제든 그 벤이 다시 나타날 것 같았어요. 윤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나를 왜 도망치게 한 걸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장의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남대문 상가 3동. 수십 년 전 남편과 데이트하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엔 따뜻함보다 의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때 한 노점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어디 아파요?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푸른 점퍼를 입은 여자가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말순이었습니다. 정화는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놀랐어요. 놀랐다니? 무슨 일 있었어요? 말순은 재빠르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 많아요. 특히 혼자 다니는 어르신들. 정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라도 들어와요. 사람 많은 데가 안전하지. 말순이 이끈 곳은 시장 천막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노점이었죠. 그곳에서야 정화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몸이 조금 풀리자 눈앞이 흐려졌어요. 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말이야 노인만 노리는 이상한 놈들이 돌아다닌대요. 그 말이 정화의 귓가를 날카롭게 스쳤습니다. 말순의 노점은 시장 천막 사이로 난 좁은 통로 끝에 있었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어묵 국물이 하얀 김을 내뿜었죠. 튀김 기름이 바삭하게 올라오는 소리가 공포로 굳어있던 귀를 천천히 풀어줬습니다. 정화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숨이 아직 귓속에서 요동쳤어요. 뜨끈한 국물 먼저. 말순이 어묵 국물을 작은 스티로폼 컵에 담아 건넸습니다. 정화는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컵이 손바닥을 데울 때야 비로소 자신의 몸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알겠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 일 있었죠? 정화는 잠깐 망설였지만 입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종로 골목 금은방에서 누가 제 귀에 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라고. 말순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가? 주인이요? 아니요, 젊은 직원. 이름표에 윤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노점 주변을 둘러보더니 의자 하나를 슬쩍 옮겨 통로를 막았습니다. 사람들 흐름이 살짝 비껴나가며 둘만의 작은 방이 생겼어요. 지금 그 얘기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요즘 별놈들 다 돌아다녀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죠. 국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짭짤한 맛이 혀를 스치며 심장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속은 여전히 파도처럼 들썩였어요. 골목 끝에 검은 밴이 따라붙었어요. 창문은 짙었고 안에서 누가 보는 느낌사람 냄새가 안 나고 금속 냄새만 나는 것 같았죠. 말순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혹시 번호판에 흙 잔뜩 묻어 있었어요? 네. 흙이 두껍게 번호가 잘 안 보일 정도였죠. 에휴 또야. 말순은 이를 악물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달도 그랬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금 팔러 가다가 비슷한 차를 봤다더니 이틀 뒤에 파출소 갔대요. 근데 금은방 그런 데 없다고 했대. 정화의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없다니요? 분명 문도 열려 있고 진열장도 반짝였는데. 말수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겉만 남겨두고 안은 비워놔요. 임시로 빌린 것처럼. CCTV도 요상하고 보이는 것만 진짜가 아닌 세상이지. 국물이 잦아드는 소리, 육개장 봉지 뜯는 소리, 물 묻은 고무 장갑가락이 탁자에 닿는 소리까지 선명했어요. 시장 소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두려움이 아주 조금 뒤로 물러섰죠. 아줌마 이름이 이정화예요. 난 말순. 여기서 20년 굴렸지. 말순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화 씨, 우선 오늘은 절대로 혼자 안 보내요. 집이 어디예요? 수유 쪽 버스로 새 정거장. 좋아. 장 끝나면 내가 모셔다 드릴게. 정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묻습니다. 혹시 요즘 노인만 노린다는 소문 진짜예요? 말수는 대답 대신 노점 아래 칸에서 낡은 메모 수첩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과 전단지 사이로 작은 글씨가 빼곡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내가 본 거, 들은 거, 손님들이 흘리고 간 말들. 근데 공통점이 있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밤 23시, 트럭 창고형 상가 금속 냄새. 그리고 다른 줄. 낮 시간, 텅 빈 가게 CCTV 깜빡임 검은 밴. 정화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근방에서 직원이 도망치라 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깡패짓은 아닐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직원, 이름 윤지호? 그 이름 어제 시장 야채가게 주인도 말했어. 지호라는 청년이 번호 물어보고 다녔다고.
혹시 이정환이 마냐고. 정화의 심장이 껑충 뛰었습니다. 저를 찾았다고요? 응. 얼굴이 잿빛이라더라. 급한 숨을 쉬고 오늘 밤까지 꼭 연락드려야 한다고. 말순이 정화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 직원 지금 위험한지도 몰라요. 그래도 살아있으면 반드시 연락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막 위로 바람이 스쳤고 작은 핀 하나가 딸깍 소리를 냈죠. 정화는 가방을 열어 천에 싸둔 금목걸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겠죠. 뚜껑을 열자 금이 낮은 빛으로 번졌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걸어주던 모습이 스쳤죠. 예쁘네. 그런데 말순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골이 살짝 휘었죠? 가운데 별처럼 긁힌 자국도. 정화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걸 어떻게 해? 요즘 이 무늬 이상하게 자주 봐. 손님들이 갖고 오기도 하고 길 건너 태영 주얼 납품 상자에도 찍혀 있고. 태영 주얼.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생각의 조각들을 더듬었죠. 진열장 유리에서 봤던 반사, 금고, 찰칵, 귓속말, 검은 벤, 그리고 금의 작은 흠집. 모든 게 가느다란 실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장 사람들한테 너무 떠버리면 위험해요.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몇 사람만 조용히 알아볼게요. 대신 정화 씨는 오늘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고 밤엔 불 켜놓고 자고 이상한 전화 오면 받지 말고. 고마워요, 말순 씨. 고맙긴. 사람끼리 돕고 사는 거지. 정화는 국물컵을 비웠습니다. 체온이 서서히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내가 왜인지 자꾸 마음이 가요. 그 직원 눈빛이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눈빛은 거짓말 안 해요. 말순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린 살아서 끝을 봐야지. 그때 노점 앞을 누군가가 서성이더니 천막을 살짝 들추고 안을 훔쳐봤습니다. 회색 모자, 무표정한 눈, 그리고 아주 짧은 숨. 정화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덮고 가방을 끌어안았어요. 말순은 손을 휘둘러 천막을 내렸습니다. 장사 끝났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장의 소음이 다시 평소의 박자를 찾았을 때 말순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제 슬슬 문 닫을게. 같이 가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나 한두 번 이런 거 치러본 사람 아니야. 말순은 어묵 국물통을 비우고 가스불을 잠갔습니다. 지직 소리가 꺼지자 노점의 온기도 함께 낮아졌죠. 대신 바깥 공기가 또렷해졌습니다. 사람 목소리, 손수레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주인들이 두툼한 돈지갑을 털어 세는 소리. 그 모든 생활의 소리가 정화를 꽉 붙잡아주는 듯 했어요. 근데 정화 씨, 말순이 가방을 등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몸부터 피해야 해요. 하지만 결국 우린 다시 거길 가야 해. 금은방. 그래야 진짜를 본다. 정화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무섭지만 맞아요. 두려운 건 괜찮아요. 도망만 안 치면 돼. 둘은 천막을 내리고 노점을 정리한 뒤 시장 등을 함께 지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노란띠처럼 이어졌고 중간중간 어둠이 웅크리고 있었죠. 말순이 주머니에서 작은 호루라기를 꺼내 정화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급하면 이거 불어요. 난 소리에 예민해. 어디서든 달려갈게. 정화는 목에 걸린 보잘것없는 플라스틱이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까지 와서야 말순이 발을 멈췄어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같이 타고 가. 괜찮아요.
여기서 집까지 금방. 안 돼. 오늘은 끝까지. 말순의 낯빛은 자식한테 호통치는 어머니 같았고 그게 오히려 정화를 안심시켰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텅 빈 야간 버스 안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둘은 제일 뒤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간판 불빛이 한 칸씩 멀어졌어요. 정화 씨, 말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 오전에 시간 돼요? 아마 돼요. 그럼 같이 종로 다시 가보자. 오늘은 숨었으니 내일은 확인할 차례야. 정화는 무릎 위 손을 꼭 모았습니다.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아까보다 조금 덜 초라해 보였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와 같이 걷는 마음이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버스가 멈추자 운전기사가 뒤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조심해서 내려요. 요즘 밤에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 알아요, 기사 양반. 우린 둘이라 괜찮아. 말순이 희죽 웃었습니다. 정류장에 내리자 바람이 싸늘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말순이 먼저 왼쪽, 오른쪽을 살피고 골목 안쪽을 손으로 가리켰죠. 저기까지만 바래다 줄게. 둘이 그림자를 길게 끌며 걸었습니다. 몇 발짝까지 않아 골목 끝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아주 잠깐 헤드라이트를 켰다 껐습니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호루라기를 쥐었습니다. 말순도 동시에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정화를 가렸죠. 하지만 차는 곧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천천히 박자를 찾았어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말순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문 이중 잠금, 창문 확인, 이상한 전화 안 받기, 새벽에 누가 벨 눌러도 열어주지 말기. 응.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시장 입구. 같이 가자.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말순 씨. 오늘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살아야 끝을 보지. 말순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사처럼 잠금꼬리를 돌리는 동안 정화는 잠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파트 복도 끝, 양동이 긁히는 소리, 아래층에서 TV 소리, 멀리서 사이렌. 모든 소리가 오늘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다 켜고 그녀는 가방에서 금목걸이 상자를 꺼내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상자 위에 두꺼운 수건을 얹고 다시 한번 서랍을 꽉 밀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툭 떨렸습니다. 발신번호 없음. 정화는 전원을 끈 채 베개 밑에 넣었어요. 천장을 보며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었습니다. 잠이 쉽게 오진 않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내일은 내가 묻겠다. 그 생각이 등뼈를 곧게 세웠죠. 밤이 깊어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경고가 계속 귓가를 때렸어요. 요즘 노인만 노린다니까 조심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죠. 정화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무섭더라도 다시 그 금은방으로 가야겠다. 이튿날 새벽 공기는 유난히 얇았어요. 버스 창문에 김이 얇게 서렸다가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벗겨졌죠. 시장 입구에서 말순이 장화를 신고 서 있었어요. 일찍 왔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둘은 말이 길지 않아도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어제처럼 둘이어서 덜 무서웠죠. 종로 골목은 낯빛이 닿자 색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밤에는 깊이를 알 수 없던 간판들이 낮엔 싸늘한 철판처럼 납작했죠. 정화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금고 찰칵, 저울뚝, 유리 반사, 그리고 귓속말. 여기였어. 그녀가 멈춰선 곳은 분명 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 금은방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판도 진열장도
없었습니다. 낡은 롤링 셔터만 내려와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판엔 오래된 매물 중개 전단지와 배달 스티커만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정화는 떨리는 손끝으로 철판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오래됐고 닫힌 시간의 느낌. 어제 문 열려 있었는데 말순이 망설임 없이 옆 건물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어제 금은방 영업했죠?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금은방이요? 이 줄엔 몇 년째 없는데, 아, 저쪽 모퉁이 골목 끝에는 하나 있었죠. 근데 거긴 지난 겨울에 나갔다던데. 정화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본 빛나는 진열장과 가벼운 종소리, 그 공기의 온도가 거짓말이라도 되는 듯 말순이 편의점 밖을 가리켰습니다. CCTV 있죠? 어젯밤 골목 지키는 각도. 사장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그게 요즘 자주 꺼져요. 밤에 노이즈 난다고. 이 동네 회선이 왜 이러는지. 둘은 골목관리사무소에도 들렀습니다. 이 주소지 금은방 사업자 등록 조회 가능해요? 직원은 번거로워하는 표정으로 단말기에 주소를 입력했어요. 없습니다. 여긴 공실로 나오는데요. 어제 열려 있었어요. 직원도 있었고, 물건도 있었고, 손님도 저였고, 할머님 착각하셨을 수도 있죠. 직원의 말이 반사처럼 튕겨나왔습니다. 정화의 모간이 마르고 속이 비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순이 낮게 끼어들었죠. 착각이 이렇게 촘촘할 수 있나? 간판 글씨색, 저울 위치, 직원 이름까지 기억하는데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 이름요? 윤지호. 직원은 어딘가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지호? 그 이름 요 앞 원룸에도 많아요. 요즘 애들 이름이 다 거기서 거기지. 정화는 종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 금은방 정확한 위치. 종이는 얇았고 글씨는 흔들렸죠. 직원은 살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할머님이 쓰신 이 칸, 도로명 고시상엔 존재 안 해요. 골목 합치기 하면서 나간 번지수라. 말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번지를 없앨 순 있어도 가게를 지울 수는 없지. 공기에서 헛웃음이 한 줄기 섞였습니다. 정화는 숨을 고르며 골목 끝, 어제 검은 벤이 서 있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낯빛 속에선 그냥 쓰레기 수거 지점처럼 보였죠. 어제의 어둠과 오늘의 밝음이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가보자. 말순이 앞섰습니다. 철 셔터 아래 틈은 먼지로 막혀 있었고 고무 패킹은 오래전에 굳은 듯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무릎을 꿇고 틈을 들여다봤어요. 어둠, 은결, 침묵. 아무것도 없다는 건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때 옆집 공실문이 열리며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들여다보셔요? 말순이 바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여기 어제 저녁 문 열고 영업했지요? 관리인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여긴 오래 비었는데 밤에 보면 종종 사람 그림자가 휙 지나가긴 해요. 이사 나가는 줄 알았지. 밤 몇 시쯤? 대충 2시 반 전후. 정화의 등뼈가 느리게 굳었습니다. 밤 23시. 말순 수첩에 적혔던 그 시간. 여기 전기 계량기 볼 수 있어요? 말순이 쏘아붙이듯 물었죠. 관리인이 망설이다 계량함을 열었습니다. 숫자 로리밤 시간대에 툭툭 튄 흔적 소비 패턴이 새벽에만 톡 올라가 있었어요. 공실이면 밤에 전기 안 먹어야 정상이지. 말순의 말에 관리인이 불편한 듯 기침을 했습니다. 글쎄 난 맡은 바만 관리할 뿐. 정화는 말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계량기와 셔터 하단부를 찍었습니다. 렌즈에 잡힌 긁힌 자국이 별자리처럼 비쳤죠. 어제 금목걸이 고리의 흠집과 닮은
그때 등 뒤에서 구두굽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길 잃으셨어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 어제 골목에서 스쳐 지나간 회색 모자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번엔 셔터 앞을 차지하듯 서서 둘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여긴 위험해요. 공사 들어갈 자리라. 말순이 곧장 쏘아붙였습니다. 공사요? 허가 어디서 났나 보여줘요. 남자는 입술만 웃었습니다. 어르신들 신경 끄세요. 몸 다쳐요. 정화는 본능적으로 호루라기를 쥐었습니다. 한 박자 늦게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다가왔어요. 남자는 시선을 잠깐 돌리더니 짧게 휘파람을 불고는 골목 뒤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신호를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파출소 가자. 말순이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유리 자동문이 열리고 형광등 아래 사무실이 드러났죠. 낮잠 자던 분위기의 따뜻함이 잠깐 전기처럼 스쳤다가 딱딱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누가 언제? 정화는 침착하게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목소리 끝이 여전히 흔들렸어요. 종로길 어제 저녁 금은방 직원이 귓속말로 도망치라고. 경찰관은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님, 요즘 보이스피싱 많아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가게 들었다고 우기면서 돈 찾게 해달라고 오는 분들도 많고요. 말순이 책상 모서리를 두드렸습니다. 우린 돈 찾자고 온 게 아니고 사라진 가게 얘기를 하는 거야. 주소요? 정화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은 단박에 고개를 저었죠. 없는 번지예요. 정화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없는 번지. 어제의 실감은 오늘의 오해가 되었어요. 말순이 단단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순찰 기록이나 민원 이력은 볼 수 있겠지요? 어젯밤 이 골목 검은 밴 신고 없었는지. 경찰관은 기계를 툭툭 두드리다 마지못해 화면을 돌렸습니다. 없네요. 어르신들 과민 반응이에요. 밤에 다 그렇게 보이죠. 어디서 덜컹 컵 부딪는 소리. 정화는 손끝으로 금목걸이 상자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차가운 내 모서리가 이 순간 자신이 현실을 붙잡고 있음을 알려줬죠. 문을 나올 때 벽면 게시판에 전단지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분실물 찾습니다. 회색 모자, 회색 점퍼, 검은 백, 연락처 없음. 누군가가 붙였다 찢어진 자리에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말순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있지도 않은 게 왜 흔적은 남아있지? 두 사람은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셔터 앞에 다시 섰죠. 바람이 스쳤고 셔터가 미세하게 웅하는 철의 울림을 냈습니다. 그 진동 속에서 어제 그 직원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제발이요. 지금은 나가세요. 정화는 주머니에서 작은 필기구를 꺼냈습니다. 셔터 가장 아래 긁힌 자국 옆 아주 작게 시간을 적었죠. 오전 1043 흔적만 있는 가게. 그리고 셔터 틈으로 아주 얇은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윤지호 씨, 저는 이정화예요. 살아있으면 연락해요. 정화 씨, 정말 괜찮아? 응. 기억하고 싶어서요. 지워지지 않게. 말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더 넓게 봐야 해. 가게만 보지 말고 오가는 것을 봐. 오가는 것 트럭, 전기, 냄새, 사람. 정화가 낮게 따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 창고형 건물에서 문이 스윽 열리며 하얀 연기가 스쳤습니다. 금세 닫혔지만 공기 속에 약품 비슷한 냄새가 남았죠. 정화의 속이 싸늘해졌어요. 금속이 아니라 사람의 냄새. 말순 씨. 응. 이건 그냥 금거래가 아니야. 맞아. 그래서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해.
휴대폰 진동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없음. 정화는 잠깐 숨을 멈췄다가 문자부터 확인했어요. 주소를 바꾸면 기억도 바뀝니다. 오늘 밤 2시. 골목 뒤 디동지하. 문장의 끝엔 점도 쉼표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간과 장소만. 말순이 화면을 훔쳐보고 낮게 호흡을 가다듬었죠. 낚시일 수도 있어. 그래도 가야 해요. 누군가 실제로 거기 있을지 몰라. 정화의 눈동자에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앉았습니다. 둘은 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낮은 포장마차 그늘이 길게 늘어져 새벽 2시를 상상하게 했어요. 정화는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초저녁에 한 번 쉬고 자정 넘어 나가자. 셔터엔 표식 남겼고 파출소엔 이름 남겼으니. 그리고 이름을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불렀죠. 윤지호. 살아있어요. 제발. 문득 골목 바닥에 반짝이는 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정화가 몸을 숙여 주었죠. USB 메모리. 검은 외피가 긁혀 있었고 측면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DVR3. 그녀와 말순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우릴 부르는 쪽이 남긴 것 같아. 정화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증거는 사람보다 먼저 사라져. 우리가 먼저 열어야 해.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라면집 위층, 노트북 있는 창고. 거기서 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제의 벤이 서 있던 자리, 오늘의 공실, 그리고 셔터 틈. 비어있는 풍경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화는 마지막으로 셔터를 손바닥으로 탁 두드렸습니다. 철이 낮게 울렸죠. 기억해라. 그녀는 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고 앞을 보았습니다. 창고 안 공기는 눅눅했어요. 낡은 선풍기 바람이 서리를 흔들며 지직거렸죠. 정화는 말순이 건네준 USB를 조심스레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깜빡이고 오래된 로딩음이 귀를 간지렸어요. DVR3, MP4라는 파일이 떴습니다. 정화는 숨을 들이마시며 클릭했어요. 어두운 화면 속에서 윤지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형광등 하나 켜진 방, 뒤에는 금속 선반이 어지럽게 세워져 있었죠. 그의 이마엔 땀이 번져 있었고 눈빛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흔들렸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은 조심하세요. 윤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여긴 금은방이 아닙니다. 겉은 장사처럼 꾸며놨지만 안은 다른 목적이에요. 말끝을 맺기도 전에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윤지호가 놀라 뒤를 돌아보더니 급히 화면 앞으로 다가왔죠. 그 사람들 금속을 녹이지 않습니다. 기억을 녹여요. 정화는 몸이 굳었습니다. 화면 너머에 윤지호가 속삭이듯 말했죠. 그날 할머니께 드린 금목걸이, 그게 시작이었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윤지호가 뭔가를 급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 못 버틸 겁니다. CCTV도 다 바꿔치기 됐어요. 주소, 시간, 얼굴까지. 여긴 지하 디동이에요. 금속 소리가 밤마다 울립니다. 정화는 모니터를 붙잡았어요. 영상 속 윤지호는 뒤를 힐끗 돌아보더니 급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라도 귓속말이 들리면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건 사람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이 번쩍이며 꺼졌습니다. 컴퓨터 펜 소리만 남았어요. 정화는 손끝으로 화면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이게 뭐야?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금거래가 아니야.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어.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죠. 그때
노트북 스피커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귓가에 바싹 다가와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정화 씨. 정화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건 분명 영상 속 윤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파일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죠. 지금 누가 나 부른 거 맞죠? 정화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말수는 재빨리 USB를 뽑아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바깥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무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죠. 누군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구두굽이 콘크리트를 두드릴 때마다 정화의 심장이 같이 뛰었어요.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노트북 화면이 혼자 켜졌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하얀 글자 몇 줄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을 바꾸는 건 주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정화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문장이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금속 긁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웃는 듯한 리듬이었어요. USB 창을 닫자 창고 안 공기가 더 눅눅해졌어요. 금속을 긁는 소리가 멀어지고 선풍기 모터음만 지직하고 남았죠. 정화는 노트북 덮개를 살짝 내리며 숨을 고르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이정화 씨 맞죠? 강북경찰서 형사 박태수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어딘가 서둘러라는 긴장감이 감춰져 있었죠. 누가 번호를? 시장 쪽 민원 라인에서 기록을 봤습니다. 없는 번지의 금은방 사건. 그리고 지금 USB를 확보하셨죠? 정화는 말순을 흘끗 봤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파출소에선 믿지 않았어요. 여긴 지능범죄팀입니다. 어르신들 사건 오래 보고 있어요. 지금 바로 가까운 곳에서 뵙죠.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시장 경계에 있는 허름한 다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천장 선풍기가 느릿하게 돌고 유리컵 아래 코스터가 습기로 젖어 있었죠. 박태수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형사 박태수 지능범죄수사. 먼저 USB를 제 장비로 확인하겠습니다. 복제만 하고 원본은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는 얇은 라이트 블로커를 꺼내 USB를 꽂고 휴대용 태블릿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DVR3, MP4 하나뿐이었죠. 2는 없네. 그가 이마를 짚으며 낮게 말했어요. 보통 이 연출은 중간부터 보라는 뜻입니다. 앞에 파일엔 위치 얼굴 루팅 같은 실명 정보가 담겼을 가능성이 커요. 3만 흘려보낸 건 급하게라도 경고를 우선한 거고요. 말순이 곧장 물었습니다. 그럼 지하 디동은요? 박태수는 테이블 위에 동네 평면도를 펼쳤습니다. 시장 뒤 공구상가 지하. 화물 리프트가 있는 블록이에요. 전기 사용량이 새벽 23시에만 튀고 낮에는 0에 가까운 사챕터에서 보신 계량 패턴과 같습니다. 정화가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그럼 거기에 윤지호가 있을까요? 박태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 누군가 살아있는 기척이 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릅니다. 그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사진 4장이 붙어 있었죠. 1장 태영 주얼 로고가 찍힌 납품 상자. 2장 없는 번지로 등록된 가짜 주소 리스트. 3장 밤사이 CCTV 프레임 누락 기록. 4장 회색 모자, 회색 점퍼 반복 목격 메모. 여기 보세요. 태영 주얼. 박태수가 로고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실체가 흐릿합니다. 납품처는 있으나
본사는 없고 본사 주소는 우편함만 남아 있어요. 껍데기 회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본 무늬도 저거였어. 목걸이 고리 흠집하고 별 무늬까지. 맞습니다. 식별 마킹이죠. 나중에 되사드리기 쉬우니까. 정화의 위가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보다 금이 먼저 돌아오는 구조. 정화 씨. 박태수가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영상에서 들으셨죠? 기억을 바꾸는 건 주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 조직은 공간보다 사람을 노립니다. 직원 즉 윤지호 같은 내부자를 갈아 넣어 통로를 만들고 일정이 끝나면 흔적을 비웁니다. 정화는 의자를 꽉 쥐었습니다. 그 직원은 왜 저한테 도망치라 했을까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 혹은 포섭 실패 아니면 박태수가 잠깐 말을 끊더니 낮게 이어갔어요. 살아남아 증언하고 싶어서. 잠시 정적. 다방 스피커에서 옛 트로트가 흐르고 얼음이 컵벽을 긁었습니다. 박태수는 가방을 열어 작은 장비들을 꺼냈어요. 마치 문구류처럼 생긴 것들 하지만 기능은 또렷했죠. 버튼형 위치 송신기 재킷 안쪽에 붙이면 24시간 위치가 찍힙니다. 클립형 녹음기 일체형 20시간 연속 녹음. 흔들림에도 잡음 최소. 펠라이트 카메라 글씨 쓰는 척 정면에 15도 각도로 촬영.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정화가 묻자 그는 담담히 답했어요. 이 케이스 외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부 라인에 누수가 있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 안에서도? 네. 그래서 오늘은 소수 정예로 갑니다. 그리고 두 분. 계획은 간명했습니다. 밤 1시 40분 D동 지하 블록으로 이동. 화물 리프트와 계량함, 환기구 세 지점을 분산 관찰. 새벽 2시에 전력 사용이 튀면 출입 동선을 촬영. 이상 상황에선 호루라기 버튼, 송신 전화 코드 순으로 신호. 전화 코드는요? 국 끓을 때라고 말하세요. 그럼 바로 철수합니다. 말순이 씩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 말로 바꾸면 국 넘친다. 가 더 빠른데. 좋습니다. 국 넘친다면 전 즉시 반응할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죠. 무섭지만 오늘 끝까지 가볼게요. 박태수는 잠시 정화를 바라보다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중의 표시였어요. 밤 공기가 다시 얇아졌습니다. D동 블록은 낮과 전혀 달랐어요. 간판의 불빛은 끊겨 있고 지하 환기구에서 금속 비린내와 약품 냄새가 섞여 올라왔죠. 바닥엔 카트 바퀴가 지나간 윤곽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환기구, 박태수가 수신기를 건넸어요. 정화 씨는 저와 계량함. 전력 변동이 시작되면 화물 리프트로 붙습니다. 각자의 숨이 짧아졌지만 호흡에 고르는 박자가 서로를 안정시켰죠. 1시 53분. 계량기의 숫자 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 57분. 뚝 아주 미세하게 한 칸이 올라갔죠. 1시 59분. 롤이 두 칸 더 올라갔습니다. 박태수가 손목을 든 채 숨을 눌렀어요. 온다. 이시 정각. 골목 끝 화물 리프트에서 낮은 진동음이 시작됐습니다. 웅탁탁. 누군가 층수를 지나는 소리. 정화는 펠라이트를 살짝 내리고 몸을 기둥 뒤로 숨겼어요. 리프트 문이 스윽 열리고 회색 점퍼의 남자 둘이 카트를 밀고 나왔습니다. 카트 위에는 검은 플라스틱 박스 3개. 각 박스의 라벨. 스크랩, 기록, 재활용. 박태수의 눈이 기록에 꽂혔습니다. 저 박스. 그는 거의 입모양만 움직였죠. 남자들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회색 모자. 낮에 셔터 앞에서 마주친 그 실루엣.
눈빛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발걸음은 일정했어요. 그가 골목 중간에서 잠깐 멈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살짝 틀었고 그 틈으로 약품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정화의 목 뒤가 싸늘해졌어요. 귓속말이 들리면 벗어나세요. 그건 사람 목소리가 아닙니다. DVR3 속 윤지호의 말이 귓속을 스쳤죠. 카트를 뒤쫓아 창고 B-3 표식이 붙은 문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때 박태수의 수신기에 아주 작은 잡음이 섞였습니다. 국넘. 신호는 절반만 들렸어요. 말순의 자리였습니다. 정화가 반사적으로 버튼 송신기를 꽉 눌렀죠. 형사님, 말순 씨. 둘은 동시에 환기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환기구 앞 말순이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낮은 톤의 속삭임을 듣고 있었죠. 사람 목소리 같았지만 숨의 길이가 이상했어요. 지호 씨 살아있. 그리고 곧 메탈릭한 잡음으로 변했습니다. 철수. 박태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입구 구조만 확인하고 나갑니다. 그는 환기구 그릴의 나사를 휴대용 렌치로 살짝 돌려 긁힌 방향을 확인했어요. 밖에서 안으로 누군가 탈출하려 했던 흔적. 세 사람은 그림자에 몸을 붙인 채 퇴로를 급히 되짚었습니다. 그때 B-3문 안쪽에서 쇳줄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죠.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박태수가 낮게 잘랐어요. 내일 미끼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미끼? 정화 씨가 손님으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금목걸이와 함께. 저인 밖에서 문을 닫습니다. 말순이 이를 악물었어요. 너무 위험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을 겁니다. 박태수가 단단히 말했죠. 그리고 오늘 얻은 길 덕분에 내일은 나갈 문도 합니다. 퇴각하는 길, 정화는 마지막으로 화물 리프트를 돌아봤습니다. 철문에 붙은 작은 스티커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태영 물류 마이너스 야간반. 그 아래 매직으로 흐릿하게 적힌 글자. D-지하 200만 330. 정화는 캡을 연 펠라이트로 한 번만 비추고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박태수가 짧게 웃었죠. 좋습니다. 시간표 확보. 세 사람은 시장 골목이 보이는 모서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라앉자 밤 공기가 다시 사람 냄새를 찾아줬어요. 포장마차 국물 냄새, 늦은 손님들의 말소리, 쓰레기차 후진 경고음. 모두가 정상인 척 돌아가는 도시의 소리들 그 안에 비정상이 도사리고 있었죠. 정화 씨. 박태수가 마지막 장비 하나를 건넸습니다. 얇은 실반지. 스테인리스. 겉은 싸구려 같지만 안쪽에 SOS 터치 센서가 있어요. 3번 연속 두드리면 제가 바로 알아요. 국 넘친다 같은 말 못할 때 써요. 정화는 반지를 끼며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일 무섭겠지만 갑니다. 말순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같이 가. 살아서 끝을 보자고 했잖아. 박태수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USB 복제본은 제가 보관합니다. 원본은 정화 씨가. 그리고 만약 누가 귓속말로 뭐라 하든 그건 사람 아니라고 영상에서 들으셨죠. 귓속말이 시작되면 눈으로만 보고 발로 멀어지세요.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정화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 옆으로 도시 불빛이 느리게 흘렀죠. 손가락으로 반지를 1번, 2번, 3번 연습하듯 두드려 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윤지호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기억을 바꾸는 건 주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목소리, 살아있는 눈빛, 살아있는 증언으로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창 밖 겨울 공기가 살짝 스며들었죠. 정화는 코트를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손님으로 들어가서 문을 밖에서 닫는 날. 두려움과 함께 끝낼 수 있다는 예감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떨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시장 골목을 다시 걷고 있었어요. 천막 위엔 빗방울이 매달려 있었고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렸죠.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 하나, 그 안에 18K 팔찌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태수 형사는 골목 끝에서 차에 기댄 채 무전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희미하게 젖어 있었죠. 반경 300,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짧은 말이 흘렀고 정화의 심장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팔찌의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무겁게 느껴졌죠. 금은방 사건 이후 정화는 몇 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창밖에선 늘 누군가의 발소리가 났습니다. 낮에도 새벽에도 그림자는 늘 그녀의 뒤를 따라왔죠. 형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끝냅시다. 미끼는 당신이에요. 그 말이 귓속에 박혀서 그녀는 하루 종일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골목 중간 셔터가 반쯤 열린 낡은 금은방이 있었어요. 쇠 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죠. 정화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끝에서 먼지가 일었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반짝였어요.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화의 몸이 순간 굳었어요. 그 목소리, 귓속말의 주인.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계산대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오늘은 어떤 걸 파시나요? 팔찌예요. 정화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남자의 시선이 손끝을 따라 움직였죠. 팔찌가 빛을 받자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울 위에 올려진 금빛. 그는 손끝으로 무게를 재듯 가볍게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웃었죠. 좋은 물건이네요. 요즘 이런 금보기 힘든데.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목에서 익숙한 은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지호가 끼고 있던 팔찌와 같았습니다. 피부 아래로 오한이 번졌어요. 그 팔찌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남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아래에서 작은 클릭음이 났습니다. 잠금 장치였어요. 뒤편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죠. 박태수 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쪽에 다른 통로가 있을 거예요. 남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드릴게요. 순간 무전기에서 미세한 잡음이 흘렀습니다. 지금이야. 형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 사방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남자가 계산대를 밀쳤고 금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정화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발밑에서 성광처럼 반짝였어요. 형사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낮게 웃었죠. 윤지호 어딨어? 형사의 외침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죠. 그 말 한 줄이 공기 속을 갈랐습니다. 정화의 숨이 막혔어요. 그녀의 눈앞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차가웠고 동시에 어딘가 두려워 보였죠.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일지도. 정적이 시장 골목까지 번졌습니다. 형사가 그를 끌어내며 수갑을 채웠죠.
정화는 바닥에 떨어진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금빛이 아닌 어딘가 검게 얼룩져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천막을 비췄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음이 마치 이질적인 배경음처럼 들렸죠.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 한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귓가에 닿은 그 음성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기가 척추를 타고 내려갔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금은방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화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닫히기 전 금은방 안쪽에서 또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화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고 박태수 형사는 손짓 한 번으로 문 안쪽을 다시 확보했죠. 가게 뒤편 먼지 쌓인 장식장 뒤의 가짜 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형사는 벽 틈에 얇은 스패툴러를 밀어넣어 지렛대처럼 제쳤어요. 철제 프레임이 쪽하고 들리며 숨겨진 좁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뒤는 내가 말순이 낮게 말하고 출입구 쪽을 지켰습니다. 정화와 박태수는 손전등을 내려 통로 바닥의 바퀴 자국을 확인했어요. 얇고 일정한 간격 카트 루틴이었습니다. 통로는 숨을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렸고 금속 냄새가 더 진해졌죠. 3걸음, 5걸음. 공기는 내려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좁은 계단을 돌자 지하 B-3 표식이 벽에 찍혀 있었어요. 앞쪽으로 철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숫자가 지워진 패드락과 오래된 비상개폐 레버. 형사가 레버를 당기자 안쪽에서 탄성 스프링이 삐걱하고 울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늘한 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속 선반 6줄, 벽면 캐비닛, 가운데는 낮은 금고 하나. 금고 상판엔 스크래치가 별자리처럼 퍼져 있었죠. 그리고 가장 끝 선반 아래 낡은 접이식 의자. 의자 주변 바닥에 테이프 자국과 손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조용히 반 박자 빨라졌습니다. 의자 옆 바닥 작은 명찰 조각. 손전등 불이 스쳤고 지오라는 글자가 여기서도 반짝였죠. 그 순간 천장 환기홀에서 미세한 흡기음이 들렸습니다. 사람의 울음과 비슷한 그러나 일정하지 않은 리듬. 여긴 녹음이 먼저. 박태수가 클립형 녹음기를 켰습니다. 정화는 금고 옆에 무릎을 꿇고 귀를 대었어요. 안에서 가벼운 금속 마찰 드라이브 같은 회전음이 아주 낮게 돌고 있었습니다. 금고 전면에는 4자리 다이얼 230일까지가 희미하게 달아 있었죠. 혹시 생일, 날짜, 납품 코드. 정화가 낮게 중얼거렸고 박태수가 금고 덮개 모서리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테이프 끈이 하나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얇은 플라스틱 카드로 틈을 살짝 벌려 끈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끝에는 작은 종이 조각. D-야간 2-3-1-9. 다이얼이 툭툭 맞물리며 돌아갔고 잠금이 딱 하고 풀렸습니다. 금고 안에서 검은 박스 3개와 휴대용 하드가 나왔어요. 라벨엔 계약, 의무 서류, 피해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피해자. 열어보죠. 박태수가 검은 박스의 잠금핀을 눌렀습니다. 척한, 계약 위임장 사본, 감정 동의서, 영상 촬영 동의. 서명의 획이 모두 비슷했죠. 대필. 2번째,
의무서류 인지 기능 검사, 진정서 초안, 보호자 연락망. 양식 상단에 비공개 병원 로고가 흐릿했어요. 가짜.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 낡은 사진들, 손으로 적은 루틴표, 월수금 200만 330카트 3기록 보관 파재, 명단 맨 아래 새로운 이름, 윤지호 내부 이탈 위험 관찰. 정화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살아있네요. 적어도 어젯밤까지는. 박태수가 휴대용 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폴더가 떴습니다. RECA, RECB, LEDGER. 그는 RECA를 열어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 B-3 방과 똑같은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카트가 드나들고 회색 모자와 점퍼들이 상자를 올렸다 내렸죠. 오디오 채널엔 환기호를 타고 울리는 얇은 속삭임. 단어가 아니라 숨의 길이가 반복됐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공기 루프 마치 귀에 대고 말하는 착각을 유도하는 방식. 귓속말의 정체가 이거였네요. 정화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환기 라인의 루프 녹음. 작업 중 심리 불안 유도. 박태수가 곧장 LEDGER 폴더를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 하나가 떴죠. R-LIST, XLSX, 셀 안의 코드명, 입출, 등급, 정리. 정리 칸의 값은 파쇄, 반환, 전송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반환은 극히 드물었고 전송이 많았죠. 어디로 전송했는지 마지막 열엔 물류 코드만 적혀 있었습니다. TY-N, D-GA 2-330 태형 물류 야간반. 윗공간에서 먼지가 바스락하고 떨어졌습니다. 박태수가 화면을 닫으며 양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 충분합니다. 정화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환기홀에서 낮은 음성이 겹쳐 흘렀습니다. 정화 씨.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건 루프 녹음이 아니었어요. 호흡 길이가 불규칙했고 끝에 마찰음이 붙었죠. 지호 씨예요? 정화가 환기 그릴에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B-5.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금속이 퍽하고 울렸고 화로처럼 뜨거운 숨이 스쳤어요. B-5. 박태수는 즉시 평면도를 꺼냈습니다. B-3에서 복도 하나 건너 파쇄실. 그의 눈빛이 매서워졌죠. 지금 당장은 인원도 영장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화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잠시 정적. 두 사람의 호흡이 한 박자로 맞춰졌습니다. 박태수는 결정했습니다. 인명 긴급. 구조 우선. 들어갑니다. 복도는 한 겹 더 어두웠습니다. 천장 라인에 빨간 안전등이 간헐적으로 전멸했고 각 문엔 B-4, B-5, B-6 흰 스텐실이 찍혀 있었죠. B-5 앞에 서자 안에서 파쇄기 저주파가 낮게 떨렸습니다. 금속 이빨이 허공을 씹는 듯한 소리 우르르. 박태수가 문고리를 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부 솔레노이드 락. 그는 허리에 툴 케이스를 열어 스냅건을 꺼냈어요. 두 번, 세 번 칙. 락이 딱 하고 풀리며 문이 반발력으로 반뼘 열렸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발소리가 튀었습니다. 회색 점퍼, 손에 길쭉한 막대, 드라이버 끝이 반짝였죠. 멈춰. 박태수의 목소리가 철처럼 낮게 금속을 울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점퍼가 반 발짝 물러나며 회색 모자를 불렀습니다. 모자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파쇄기에 박스 하나가 밀려 들어가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우우적 종이가 갈리고 플라스틱이 부서졌죠. 정화의 등줄기에서 땀이 식었습니다. 기록 박스부터 지우는 거야.
박태수가 시야를 가른 채 파쇄기 정지 버튼을 찾았습니다. 문 옆 빨간 스위치.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점퍼가 드라이버를 들어 올렸죠. 정화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펠라이트를 점퍼의 눈앞에서 번쩍. 그가 순간적으로 눈을 감는 사이 박태수가 스위치를 쿵 하고 내렸습니다. 파쇄기 소리가 꺼졌고 방 안의 원형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방 구석 철장 칸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발을 옮겼고 철장 안쪽 그림자가 흔들렸죠. 지호 씨? 철창 사이로 마른 손이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손. 윤지호의 얼굴이 어둠에서 떠올랐습니다. 볼은 파였고 눈 밑엔 그늘이 깊었지만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정화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박태수가 허리춤에서 케이블 커터를 꺼내 자물쇠 연결철을 잘랐어요. 철이 툭하며 떨어지고 문이 반발력이 가볍게 밀렸습니다. 지호가 밖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천장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어르신, 거래 마무리하시죠. 녹음 루프가 아니라 실시간 통신. 목소리의 온도는 낮고 미소는 보이지 않았지만 명령문이 억양이 명확했죠. 이 방 곧 잠궈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여긴 중앙 락으로 한 번에 닫혀요. 복도 쪽으로 나가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장 라인이 두 번 깜빡였습니다. 박태수가 짧게 외쳤습니다. 나가. 세 사람은 동시에 복도로 튀어나왔습니다. 뒤에서 쇳줄이 쿠웅하고 감겼고 B-5 문이 자동으로 닫혔죠. 복도 끝 화물 리프트가 움직이며 경광등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회색 모자의 실루엣이 리프트 안쪽에서 천천히 다가왔죠. 그 뒤 검은 박스를 든 점퍼 둘. 증거. 박태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기록 박스는 B-3 금고 안백업도 있어요. 방금 본 그 하드 LEDGER. 그게 있으면 그들 돈의 길까지 열려요. 정화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나가서 지키면 돼요. 회색 모자가 손짓 한 번으로 점퍼들에게 앞을 막게 했습니다. 복도는 좁고 세 명이 나란히 서기 어려웠죠. 박태수가 몸을 낮춰 옆벽을 타고 이동하며 시야 각을 열었습니다. 정화는 반지를 툭툭툭 눌러 위치 신호를 보냈고 지호는 떨리는 숨을 추슬러 자신이 아는 우회 통로를 손가락으로 짚었죠. 환기구. 지호가 속삭였습니다. B-3로 곧장 가는 얇은 라인 있어요. 사람 하나만 겨우.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색 모자가 드디어 휘파람을 길게 불었고 붉은 경광이 복도 바닥을 천천히 빨아들이듯 훑었죠. 박태수가 결심했습니다. 정화 씨와 지호는 환기구. 난 복도에서 붙잡아 둘게. 혼자요? 시간만 벌면 됩니다. LEDGER가 나가야 끝나요.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국 넘친다 신호 들리면 다 끊고 뒤로. 정화와 지호는 벽 낮은 곳 그릴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금속 비린내가 한 번 더 진하게 지나갔어요. 기어서 들어가자 뒤에서 발걸음이 거칠어졌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렸죠. 손, 움직이지 마. 환기 라인은 어둡고 좁고 길었습니다. 정화의 손끝에 금속 가루가 묻어났고 지호의 어깨가 몇 번이나 그릴에 부딪혔죠. 뒤쪽 멀리서 쾅 하는 소리와 잠깐의 정적, 그리고 두 번의 호루라기. 말순이었다. 접근 차단. 정화는 몸을 더 낮추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릴 너머 B-3 방의 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에 튄 먼지가 별무리처럼 떠다녔죠. 정화가 먼저 미끄러져 내려와
금고, 여파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호가 숨을 몰아쉬며 뒤따랐고 그 순간 천장 스피커에서 거꾸로 감긴 속삭임이 다시 흘렀습니다. 요 채멋발, 요 치망도 임지. 정화가 손가락으로 반지를 한번 눌렀습니다. 나간다. 둘은 가짜 벽을 밀치고 가게 쪽으로 몸을 던졌죠. 셔터 바깥 새벽 공기가 갈라진 틈새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이렌. 거리 끝에서 순찰차 2대가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말순이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박태수의 음성이 무전 너머로 짧게 터졌죠. 확보. 문 닫아. 정화는 가방을 더 끌어안았습니다. LEDGER의 차가운 모서리가 팔뚝에 닿았죠. 회색 모자가 셔터 안쪽 어둠에 잠깐 모습을 비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휘파람을 아주 짧게 불었습니다. 마치 다음을 약속하듯. 셔터가 완전히 닫히며 금속이 쾅 하고 맞물렸고 시장 위로 새벽새가 한번 울었습니다. 법원 청사는 아침부터 바람 소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가 10개 번졌고 복도 끝 자동 판매기의 모터음이 드문드문 떨렸죠. 정화는 벤치에 앉아 반지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툭! 오늘은 신호가 아니라 마음 가다듬기였어요. 박태수 형사는 옆자리에서 사건 기록처를 묵직하게 감쌌습니다. 표지엔 굵게 TY-N, D-지아가 찍혀 있었고 하단에는 LEDGER와 REC의 디스크 번호가 적혀 있었죠. 호흡, 천천히 가시죠. 그 말에 정화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판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청석엔 시장 상인들, 노인의 사람들, 그리고 기자들이 앉았죠. 피고석엔 회색 모자, 회색 점퍼 둘, 그리고 금은방 야간 직원이 차례로 서 있었습니다. 모자는 눈을 내리깔았고 직원은 입술을 깨물며 정면을 보았죠. 재판장이 망치를 딱 한 번 쳤습니다. 사건 번호 25고 앞 TY-N 물류 야간방 관련. 피고인들의 사기, 특수절도, 증거인멸, 감금 여부를 심리합니다. 검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 목록 1호 RECA, RECB, 그리고 회계 파일 LEDGER 제출합니다. 앞 스크린에 B-3의 화면이 떴습니다. 카트가 드나들고 검은 박스가 오르내리며 환기올 타고 흐르는 거꾸로 감긴 속삭임이 법정 스피커로 얇게 번졌죠. 요 채멋발 요 치망도 임지. 방청석이 웅성였고 재판장이 손을 들어 조용을 청했습니다. 검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심리 유도용 루프 음성입니다. 피해자들이 누군가 귓속말로 재촉하는 착각 상태에 들도록 작업 시간에 맞춰 일정한 주파수대와 호흡 길이로 공기 루프를 흘려보낸 겁니다. 스크린 오른쪽에 파형과 주파수 대역 분석표가 함께 떴습니다. 변호인은 곧장 일어나 반박했죠. 기계음의 단순 잡음일 뿐입니다. 또한 녹화물은 불법 촬영 소지가 있고 물류봉사 활동을 범죄로 몰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한 번 더 망치를 쳤습니다. 녹화물의 적법성은 주된 공방 대상입니다. 계속하시죠. 두 번째 스크린에 LEDGER가 열렸습니다. 엑셀표의 마지막 열정리 칸이 확대됐죠. 파쇄 반환 전송. 검사가 커서를 전송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전송의 실수 요처는 TY-N, D-지아 2-330. 피고인들이 주도한 야간 반출 루트입니다. 증거 설명이 끝나자 증인석에 윤지호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그들의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감정 업무였죠. 하지만 일정이 늘 새벽 2시 3시 30분 사이였고 루프 음성이 틀어지는 날이면
손님들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명찰을 일부러 끊어 B-3에 떨어뜨렸습니다. 누군가 알아채길 바랐어요. 그리고 어르신께 쪽지를 건넸습니다. 지금 도망치세요. 방청석 어딘가에서 훌쩍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화는 손가락으로 반지 안쪽을 살짝 눌러 심장 박동을 고르게 했죠.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은 이탈 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조직의 반감을 품고 허위 진술을. 그때 박태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 목록 3호 B-5 파쇄실 구조 영상 제출. 새 영상이 재생되며 철장 안 마른 손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살아있는 손, 윤지호의 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피고석의 회색 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법정 전체를 조용히 훑었습니다. 녹화는 조작입니다. 모자의 말은 짧고 낮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잘 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법정 스피커에서 아주 얇은 잡음이 흘렀습니다. 쉿! 박태수의 시선이 즉시 천장 라인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화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시감이 번졌죠. 여기서도 누군가 공기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마이크를 끄고 직원석에 지시했습니다. 음향 라인 점검, 외부 입력 차단. 잠시 후 소리가 딱 하고 꺼졌고 공기에서 노이즈가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죠. 귓속말은 장소가 아니라 도구로 따라다닌다는 사실. 지하에서 배운 그 교훈이 법정에서도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야간 직원의 휴대폰 포렌식. 메신저에는 K로 표기된 상선에게 보낸 지시 확인이 나열됐죠. K-330 기록 보관 파재. K 손님 흔들리면 서류 우선. K 위임장 확보하면 반환 없이 전송.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K는 누구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직원은 입술을 떨다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회색 모자는 표정 없이 앞만 보았고 점퍼둘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죠. 박태수가 정면을 응시한 채 낮게 말했습니다. 윗선은 아직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길은 열립니다. 정화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농담 없이 과장 없이 말했습니다. 전 금을 팔러 갔고 귓속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움직인 건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눈빛과 손이었어요. 쪽지 한 장 지금 도망치세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올리며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기억을 바꾸는 건 주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청석의 소음이 멈췄고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문 낭독 전 그는 한 줄의 견해를 덧붙였죠. 법은 기억을 보정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제출된 REC와 LEDGER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언어로 번역해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회색 모자, 감금, 증거인멸 교사, 사기 유죄. 피고인 야간 직원 사기 방조, 업무방해, 불법 녹음 송출 유죄. 피고인 회색 점퍼 2인 증거인멸, 특수절도 유죄. 각 징역 8년, 5년, 3년. 방청석에서 숨죽인 탄성이 터졌습니다. 모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직원은 무너져 내리듯 고개를 떨궜죠. 변호인이 항소 의사를 밝히려 입을 뗐지만 재판장은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상선 K 관련 기록은 검찰에 별건 송부합니다. 망치 소리가 딱 하고 법정의 공기를 정리했습니다.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출입문 쪽 빛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 겨울 햇빛이 조금 더 길게 흘렀죠. 곧 어깨에 가벼운 손이 닿았습니다. 윤지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흙에 물 스미듯 낮고 조용했죠. 정화는 미소 대신 반지를 한번 두드려 답했습니다. 툭! 말순이 두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해냈다. 하고 속삭였고 박태수는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윗선으로 가죠. 복도로 나서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귓속말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르신, 두려움은 어떻게 이겼나요? 정화는 질문 사이를 가르며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켰습니다. 문 밖 공기가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계단 아래 시장 쪽에선 점심 준비하는 국물 냄새가 멀리서 풍겨왔고 그 냄새에 섞여 오래된 금속에 비린 기척이 아주 희미하게 흘렀죠. 정화는 그 기척을 더듬어 두 번 걸음을 멈췄다가 세 번째 걸음에서 조금 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겨울 끝 시장 유리문 위로 햇빛이 낮게 걸렸습니다. 정화는 문지방을 한번 훑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하루 동안 굳어있던 밀가루가 손끝에서 부드럽게 풀렸고 반죽 그릇에 물을 붓자 고요가 둥글게 흔들렸죠. 오늘은 콩고물 조금 더, 설탕은 덜. 말순이 조그만 저울을 들고 웃었습니다. 응, 오늘은 달지 않게. 대신 따뜻하게. 두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충분히 겪었고 충분히 버텼으니까요. 주방 시계가 딱 하고 한번 울렸습니다. 반죽이 익어갈 무렵 유리문 너머로 박태수가 보였어요. 목도리를 반쯤 풀고 어깨엔 뿌연 온기. 그는 문을 살짝 밀어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왔죠. 축하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판결문 정본 나왔어요. 봉투 위엔 굵은 도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봉투를 손바닥에 얹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꺼운 종이의 결이 심장 박동과 맞물렸죠. 길게 돌아왔네.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말순이 찻잔 셋을 놓고 수건으로 김을 덮었습니다. 그때 종로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윤지호가 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얼굴빛은 아직 엷었지만 눈동자에 겨울 햇빛이 맺혀 있었죠. 잠깐 들렀어요. 인사드리러. 정화는 반갑다 말 대신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셋은 오래된 전기포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적되 필요한 말만 오갔죠. 사람이 사람을 지켰다 법정에서 남긴 문장이 이 작은 가게의 천장에 걸린 듯 공기가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밥 잘 먹읍시다.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고 시장의 낮소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 데리고 올게요. 다음 주 예약 가능해요? 평범한 말들이 평범하게 흘렀죠. 정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슬며시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검은 케이스 하나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어요. 뚜껑을 여니 금목걸이가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빛은 과장되지 않았고 고리의 얕은 흠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정화는 손톱 끝으로 그 흠집을 한번 쓸었습니다. 되사들이기 쉬우라고 누군가 새겨둔 표식, 이제는 돌려줄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표식으로 남기려 했어요. 이거 팔 겁니까? 박태수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에 두려고요. 다만 고리는 바꿀 겁니다. 왜요? 쉽게 끊어지면 쉽게 빼앗기니까. 목걸이를 손목에 감아보니 체온이 금에 금세 번졌습니다. 금이란 게 이렇게 빨리 따뜻해지는지 새삼 알겠더군요. 정화는 미소를 조금, 아주 조금 지었습니다. 이젠 내가 고른 자물쇠로 잠그려 합니다. 말순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다 비번 까먹지나 말고.
점심 전 시장 문간에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습니다. 비닐 천막이 울고 장갑들이 빨랫줄처럼 흔들렸죠. 그 바람 속에서 정화는 아주 옅은 귓속말을 들은 듯 했어요. 예전 같으면 섬뜩했을 테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기계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찰나 휴대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박태수에게 문자가 도착했죠. 본청 K 관련 수사 착수, 계좌 추적 허가. 별건. 그는 화면을 덮고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윗선한테도 밥값을 물려야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쁨보다 차분함이 먼저였어요. 복수와 정의는 다르다는 걸 알았고 정의는 오랜 시간과 많은 손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그녀의 손등 위로 햇빛이 한 조각 내려앉았습니다. 오후가 깊어지자 시장 아이들이 달려들어와 종이약을 하나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접었어요. 목걸이처럼 반짝이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종이약의 날개가 가벼운 바람을 만들었고 그 바람이 뜨거운 솥의 수증기와 섞여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윤지호는 찻잔을 비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다시 일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감정이든 기록이든 제대로 하는 곳에서 일은 손이 기억합니다. 정화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손은 결국 사람을 기억하고요. 해가 기울 무렵 세 사람은 가게 앞을 잠시 비웠습니다. 시장 끝 난간에서 서울의 잿빛 지붕들이 겨울빛을 반사했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숨은 일정하게 따뜻했습니다. 박태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증인 위로금이에요. 제 목숨 빵으로 환전해 주시고 우리 가게 단골 치안 책임자부터 챙기자. 말순이 농담을 던지자 셋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은 짧았지만 오래 남는 소리였어요. 그 웃음으로 지난 계절들의 그림자를 조금 더 밀어냈죠. 정화는 그 순간을 등뼈에 새겨두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화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환풍기를 켰고 상위의 밀가루 가루를 천천히 털어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뒤 조용히 커튼을 반쯤 쳤죠. 그리고 카운터 서랍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목이 아니라 벽에 걸었습니다. 유리 프레임한 작은 못 하나. 목걸이는 빛을 너무 세게 반사하지 않았고 대신 가게 안에 노란 조도를 받아 담백하게 반짝였죠. 여긴 내 자리야. 내 이야기의 자리. 정화는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도망치세요. 그 문장에 기대어 살아났던 밤과 그 문장을 품고 되돌아온 낮들을 그녀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살아가세요. 문을 닫기 전 유리문에 붙은 손글씨 공지를 곁눈질했습니다. 영업시간 900만 1800 너무 달게는 안 팔아요. 대신 따뜻하게 팝니다. 그 아래 작은 낙서처럼 한 줄이 더 있었죠.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가게. 말순의 솜씨였습니다. 불을 끄고 나가는 길, 정화는 목걸이가 걸린 벽을 향해 작게 인사했습니다. 감사의 인사이자 다짐의 인사. 밖으로 나오자 시장은 낮보다 한결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지나며 고운 먼지들을 눕히고 그 위로 가늘게 달빛이 흘렀죠. 에필로그. 며칠 뒤 본청 수사 브리핑에서 K의 첫 이니셜이 기자들 앞에 떴습니다. 모든 게 그 자리에서 끝나진 않았지만 길은 분명히 열렸습니다. 정화는 TV 소리를 줄이고 반죽에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오늘은 덜 달게 대신 따뜻하게. 그녀가 아는 방식으로 정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낯선 손님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죠. 여기 달지 않게도 팔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네. 대신 따뜻하게는 잘 팝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게 거대한 정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조용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정화가 지켜낸 건 금 한 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한 줄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귓속말 같은 작은 신호가 당신 곁을 스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그 신호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시고 계신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연집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